안녕하세요. 청이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이번 3강 세 번째 시간에서는 금융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금융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안에서도 크게 은행업과 증권, 보험업까지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업이나 대부업 등 다양한 금융업이 있겠지만 크게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종을 골랐습니다. 먼저 은행업입니다.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널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인데, 쉽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여신과 수신 행위를 한다고 하죠. 여신 받는 거고요, 수신 주는 겁니다. 신 뭐냐? 신용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대 마진이 중요하죠. 예대 마진이라는 건 이제 예금과 대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마진이 중요한 업종이고, 또 회사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계 구조가 일반적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건 증권업인데요. 증권 여기서는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거나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CB도 있겠고 BW 혹은 매자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크게 인수업, 중개업, 자기매매업으로 나뉘는데, 인수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IPO를 주관함으로써 그러니까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IPO를 하면서 돈을 받거나, 중개업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예탁금을 넣으면 예탁금을 받고, 또 거기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죠. 그 수수료가 증권사에게는 굉장히 주수입이죠. 또 자기매매업,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을 매매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세 가지를 보통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사망, 사고,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보험료를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관련한 서비스업입니다. 보험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생명보험 혹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재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은행업인데요. 여기서 사업보고서는 우리은행 000030 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 내의 내용이고요. 부채 비율이 1438%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은행에서의 부채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 고객이 내 돈을 맡아주세요 하고 예금을 넣으면은 회사는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총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는 영업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채 중에서도 예금으로 사람들이 넣은 진짜 부채가 뭐고, 혹은 이 회사 갚아야 될 진짜 다른 회사의 나쁜 부채는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BIS라는 거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여기 계산한 것처럼 위험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100을 해서 이 은행이 규모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규모에 기반하는 자기자본을 최소 얼마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거를 8%로 정하는데, 이 비율 이상 내가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지 덩치가 커져도 괜찮다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는 BIS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는데,
2015년, 16년, 17년부터 쭉 보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 13, 15, 15 정도의 매우 우수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업에서 은행업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대출을 해주면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은행은 굉장히 많은 회사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중에는 못 받을 수 있는 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그 대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당금을 잡아두게 되는데 이건 회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실적이 좀 안 나와서 매출이나 이런 실적을 부풀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당금을 조금 잡아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없어지는 돈이 적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이번에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근데 세금을 내기가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대손 충당을 크게 잡아버리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적이 안 좋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있는지 혹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들락날락 조절을 해서 일부러 회사의 실적을 어느 정도를 맞추려고 하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안에서 이렇게 주요 경영 지표들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ROA나 ROE처럼 일반 기업들과 똑같이 총자산, 자기자산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게 해주고 또 순이자 마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자로 나오는 마진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에서는 아까 보셨던 BIS나 보통주 자본 비율, 그리고 자본 건전성에서는 연체율이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연체율이 줄고 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은행의 차트인데 그래서 주가 형태를 보시면 왼쪽은 코스피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고요. 오른쪽은 우리은행입니다. 2014년부터의 차트 모양인데 되게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이거 은행업뿐만이 아니라 금융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인데 경제 코스피 이 차트와 주가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금융업에게 가까이 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융업이 가장 먼저 위험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와 차트 모양이 비슷하고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7년에 가장 코스피가 고점으로 갔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무역 전쟁이나 경기도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왔고 2018년의 차트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빠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코스피가 이 하락 사유 중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금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금리라는 거는 이자 비용인데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와 똑같죠. 근데 은행은 반대로 그 이자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 금융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락률이 낮았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하는 이슈도 있고 이래서 코스피보다는 올 한 해에는 선방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증권업을 설명해 볼게요. 증권업 지금 보시는 건
키움증권 039490의 3분기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증권업의 수익구조는 이라고 써놨습니다. 맨 처음에 증권업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하면서 중개업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매매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금 조달 영업 실적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수료 손익도 있고 이자 손익도 있고 거기에서 비용도 있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증권사라고 해도 어떤 회사는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혹은 거래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도 있다라고 해서 차이점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가 같은 증권회사라도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차이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일임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키움증권 3분기 기준 일임계약 현황인데요. 일임이라는 것은 이제 간접 투자의 일종으로서 이제 증권사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예수하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 돈을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도 있지만 일임이라고 하는 건 간접 투자의 일종으로서 증권사에게 직접 내 돈을 맡아주면 증권사가 그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해주는 간접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 최근 추이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2016년, 17년에 비해서 일임 수수료가 3분기인데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계약자산 총액도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코스피 우리 증시의 하락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 스스로 매매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2017년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이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 해보던 게 어려워지면서 나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겨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탁구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코스피, 이쪽은 키움증권의 차트인데요. 2014년부터 보시면은 2014년부터 쭉 올라가던 코스피가 201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한 차례 꽝 떨어졌다가 다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애초에 이 위기 자체가 미국발 금융위기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IMF 이후로 외환보유고의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를 넘어간 뒤로 약 한 5년간, 5, 6년간의 횡보장을 지나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17년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갔었다가 올해 다시 무역전쟁과 금리 이슈 혹은 반도체 고점 논란 등등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키움증권의 경우도 아까 금융업 이 전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죠? 올라가다가 2007년 금융위기 때 한 차례 박았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쭉 올라와서 2017년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증권업의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이때까지 엄청나게 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아직도 거기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달리는데 키움증권의 경우는 회사 자체가 영업 지점을 많이 두지 않고 온라인 증권 영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고 HTS가 영업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HTS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계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많아지면서 올라왔으나 한 차례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고생이라는 건 코스피와 같은 고생이죠.
경제가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면서 일어난 기업 가치와는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에서 보험업, 그래서 현대해상, 삼성생명, 코리안리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나왔는데요. 이쪽이 삼성생명, 여기가 현대해상, 여기가 코리안리인데 회사 세 군데 모두가 보험회사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조금씩. 생명보험이 있고 우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보험은 이제 삼성생명을 여기서 예로 들었는데 이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 것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함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이런 수리적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보험사에서는 계리라고 하는데, 보험 계리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망률은 어떻게 되고 생존율은 어떻게 되고, 이 병에 걸렸을 경우 혹은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혹은 뭐 음주나 흡연 여부까지도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그런 분류에 따라서 사망 시 보장하는 사망보험과 일정 기간 만료 시 생존해 있을 경우 보장하는 생존보험,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한 생사혼합보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많이 뭐 당연히 보험 들으셔야 되고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보험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뭐 암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사망보험 같은 것도 있고요. 가입 목적에 따라서 종신, 건강,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연금 저축형 이런 저축성 보험도 갖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가 수년이고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는 기간도 평생에 걸쳐서 이후에 받을 수도 있고 뭐 퇴직 후에 일시로 받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서 상품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긴 기간 동안 자금에 대한 관리가 일단 필요하고요. 아래 보시면 생명보험 산업은 80년대까지 국내 경제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서 연 30% 이상 수입보험료 기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점차 성장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 산업만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고도 성장 기간을 거쳐서, 이때는 우리가 80년대는 성장률도 그만큼 높았어요. 근데 성장률이 낮아지고 보험 산업의 성장률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예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고정이자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측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높은 이율로 내던 가입한 보험을 이제 와서 보험사가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이 대부분 최근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증권회사에서 말씀드렸고 은행도 똑같고, 이런 금융회사들은 금리가 낮고 성장률이 낮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서 최근에 힘들다. 왜냐면은 이 보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이고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내수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해외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 케이스는 많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 보험사가 해외에 많이 나가서 실적을 크게 거두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내수에 치중이 되어 있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생명보험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화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업, 정확히 이제
여기서는 현대해상이고요. 혹은 뭐 해상, 화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똑같습니다. 화재는 화재로 인한 보험, 해상은 해상에서 일어난 보험. 똑같이 통칭을 하는데 뭐 현대해상, 화재, 손해보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 경제 체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을 해서 고도 성장을 해서 빠른 성장을 이뤄왔지만 최근에도 사회 성숙, 여기는 생명보험과 조금 다르게 성장률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행산업이나 혹은 뭐 우리가 단체로 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에도 예전엔 그냥 갔어요. 몇십 명이 단체로 어디를 놀러 갔다 온다 하고 하면 그냥 갔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을 들어두고서 우리가 몇 명이서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업종 화재보험에서 가장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무조건 대인과 대물보험을 들어놔야 되고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들 수가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큰데 자동차 보험도 이미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회사의 강점이 있지 않는 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기는 힘들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안리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의 불의의 사고로 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전가시키므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인에게 혹은 기업에게 보험 가입을 받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만큼의 배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엄청난 재난이 오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재보험사에게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취지는 굉장히 좋죠. 재보험을 함으로써 이런 안정성, 보험회사에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밑에서 보시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보험사가 인수한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여기에 약정한 만큼은 보험계약자가 다시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리스크와 직면하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의의 사고, 뭐 지진,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후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서 기후 변화로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글로벌적 경제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순탄한 부분은 아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은 당연히 보험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얘네도 다시 그 금액을 재측정해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험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돌파구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험을 받고 돈을 다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돌려주고 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보험회사들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그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 전까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용을 잘하는 보험회사를 찾아보면은 또 이게 하나의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3강 세 번째 챕터 금융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